모지훈 교수님, 그럼 도대체 부비동염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부비동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동현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눈 아래쪽에 있는 상악동, 그 다음에 이마 쪽에 있는 전두동, 그리고 눈 사이에 있는 사골동, 그리고 이제 사골동 뒤쪽에 저평동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쪽에 4개씩이 있으니까 더 8개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습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또 이제 공기를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균이나 미세먼지 같은 것도 필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거고, 바이러스나 뭐 감기, 그 다음에 뭐 박테리아 감염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점막에 어떤 병변이 생기게 되면 이 점막이 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막이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필터 역할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붓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분비물 같은 것들이 동굴에서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이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액체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고여서 염증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이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축농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홍석진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부비동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코막힘이나 누런코, 그리고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12주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핵심이고요. 만성 부비동의 경우에도 적절한 충분한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 수술은 부비동의 입구를 열어주고 저기 사진에서 보이는 물혹이나 어떤 염증이 심한 점막들을 제거해서 점액을 배출하고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게 그 치료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여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영상유도 내시경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본인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수술하는 의사가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 위치를 3차원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재발이 되는 경우는 뭐 보고자마다 2%에서 20%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시경 수술로 만성 부비동염 환자는 70에서 80% 정도 완치를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천식 등의 질환을 동반한 환자는 재발률이 높아서 수술 후에도 경과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차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술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게 좀 신기한데요. 김동현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성인보다 축농증과 중이염을 같이 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의 코와 귀는 이관 혹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불리는 이 관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고지대에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을 아마 경험하셨던 적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귀 속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차이가 나면서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게 되면 이관이 열리면서 귀 속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지면서 이제 먹먹함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소아의 이관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그 길이가 좀 더 짧고 그리고 좀 더 수평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코에 있는 염증이 이관을 통해서 귀로 퍼지기가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농증이 있는 소아에서는 중이염에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아에서 이렇게 부비동염이 자주 생기면 수술적인 치료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소아의 경우, 우리 소아 축농증, 소아 부비동염의 경우는 일단 약물에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강이 굉장히 작은 특징이 있고,
또 부비동이 어른에 비해서 발달이 아직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비동 수술도 흔히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아데노이드라고 코 뒤에 코편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긴다거나 아니면 물혹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먼저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비부비동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간단하게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하던 안 하던 이제 코세척이 요즘 연예인들이 미디어나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면서 코세척에 대한 거부감도 적어지고 환자들이 좀 인식이 바뀌고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우리 부비동염에도 코세척이 도움이 될까요? 코세척이 이제 그 여러 미디어에서도 나오고 또 텔레비전이나 뭐 유튜브 채널에 많이 노출이 돼서 일반인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코세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코를 이제 식염수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척을 해주면 뭐 먼지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분비물 이런 것들이 같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 건강에 좋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비동염뿐만 아니라 비염, 뭐 감기 이런 경우에도 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아주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용하다는 거는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코세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서 이런 코세척 기구를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코세척 기구가 있고요. 또 이제 식염수도 이렇게 분말을 이용해서 쉽게 그 식염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말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쉽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코세척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할 때 조금 자세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야 되고 보통 이제 45도, 90도 정도 숙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세척을 할 때 또 이제 숙인 다음에 그 세척을 하려고 하는 코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돌린 쪽으로 이제 그 세척을 할지 그 반대쪽 콧구멍으로 세척을 할지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으로 세척을 하게 되면 주로 이 상악동이 많이 세척이 될 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왼쪽으로 세척을 하면은 이런 상악동보다는 그 비강이 세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어느 쪽을 해도 상관없는데 부비동염이 있으면은 그 고개를 돌린 쪽으로 이렇게 세척을 하면은 그 더 세척이 잘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90도 이상 뭐 이렇게 과하게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 그림인데 이렇게 100도 이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은 이 상악동뿐만 아니라 이 전두동 이마 쪽에 있는 전두동까지 이렇게 물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그 같은 쪽으로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게 부비동염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방법이고 그래서 뭐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 또 축농증이 있는 경우 또 뭐 이렇게 코에 감기가 걸린 경우 그런 경우에 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 특정 시간대가 뭐 좋냐 그런 건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규칙적으로 편하시는 시간대에 꾸준히 이렇게 해주시면은 코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는 이제 또 어린 아이들이 또 이 세척을 하는 걸 좀 꺼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 보면 애들 이렇게 세척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조를 하셔서 보여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애들도 조금 이제 거부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외래에서 오는 환자들 중에 너무 코세척을 세게 해서 아까 김동현 교수님 말씀하신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이게 귀로 가서 중이염이 걸려서 오는 환자가 있는데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겠죠. 너무 세게 하면은 오히려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코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확 눌러서 하지 말고 좀 서서히 이렇게 물이 이렇게 씻겨져 나갈 정도의 그런 압력을 가해서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 세척을 하는 것이 코 건강을 위해서 되게 좋은 방법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코로나와 관련된 코 증상은 무엇이 있고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코비드19로 최근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비염이나 축농증 앓으시는 분, 코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과연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 1,500명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많은 증상이 두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후각 감소, 후각 소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막힘 증상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비인후과 증상으로는 뭐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인후통 이런 증상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유럽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국내 코비드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요. 가장 많은 증상은 기침, 가래 이런 증상으로 한 40% 정도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후각 감소나 후각 소실, 그리고 콧물, 코막힘, 또 미각 변화 이런 증상도 있었습니다. 발열이나 인후통을 동반한 환자가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이 5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냄새를 못 맡거나 후각 감소, 후각 소실이 있는 환자는 코로나 감염을 한번 의심해야 된다고 최근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속해 계시는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비염, 알레르기 비염과 부비동염에 대해서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선 씨는 어떤 게 제일 흥미로웠나요? 저도 비염이 심한데 아직 원인이랑 뭐 이런 걸 알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 알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네, 환자들이 가족력이 좀 있고 유전이 된다는 걸 좀 알고 그리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 완치가 쉽지는 않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세 분 선생님들 한번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은 증상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주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코로나19 사실 문제인데 코로나19가 사실은 감기하고 증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아지지만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조금만 이상하시고 좀 경증이라도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지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비염이나 이런 질환들이 유전력이 있고 또 가족력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소아인 경우에 이런 비염 축농증이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 특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비과학회에서 공동 제작한 귀코목TV 비염과 축농증 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